안녕하세요, 여러분. 85세 은퇴 의사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안 좋은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2개의 영상을 챙겨보며 나의 결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보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특히 70대에 접어들면 이전과는 다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건강을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도 85세의 나이에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3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1. 불규칙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잠에 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나이 들면 원래 잠을 못 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어떤 날은 밤 9시에 자고 또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TV를 보다가 잠들고 낮에는 불규칙하게 긴 낮잠을 자는 식이죠. 이러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실제로 미국 수면의학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수면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이 재생과 회복을 진행합니다. 특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무너지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려 낙상과 같은 사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년기의 한 번의 낙상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의 또 다른 위험은 바로 주간 졸림입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낮 시간에 계속 졸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밤에 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제 환자 중 박순자 할머니 76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배우자와 사별 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잠들기 어려워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새벽 12시에 겨우 잠들고 그러다 보니 오전에는 계속 졸려서 낮잠을 34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6개월 이상 지속되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졌고요.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철저한 수면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은 30분으로 제한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등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약 없이도 밤 11시에 잠들어 아침 6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에너지가 넘쳐 다시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리한 해결책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평소와 1시간 이상 차이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체내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마세요. 낮잠이 길어지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곤하더라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졸음을 물리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하세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또한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잠들기 6시간 전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은 긴장을 풀고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일시적인 불면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사별, 은퇴,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수면의 중요성과 건강한 수면 습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2. 영양 불균형 식사 유지하기.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각의 변화입니다. 미각과 후각이 둔화되면서 음식의 맛을 예전만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짜고 단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소화 능력이 감소하고 치아 문제가 생기면서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편식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나 하나 먹자고 요리하기 귀찮다 하며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권장량보다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감소증 sarcopenia이 가속화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량 감소 현상인데, 단백질 부족은 이를 더 악화시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체 생성과 면역 세포 기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염분 과다 섭취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각이 둔화되면서 음식에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되는데 이는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염분 섭취량을 5약 1티스푼 이하로 권장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보다 23배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특히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단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등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이 감소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뼈 건강, 신경 기능,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이정호 선생 78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생은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고 점심은 동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저녁은 대부분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6개월 만에 체중이 8kg 감소했고 근력이 급격히 떨어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뎠죠. 혈액검사 결과 단백질과 여러 비타민, 미네랄 수치가 정상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선생에게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권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식단을 제안했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라며 소극적이었지만 꾸준히 설득한 결과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직접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건강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죠. 6개월 후 이 선생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력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체중도 건강한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면역력도 좋아져 감기 걸리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고요. 무엇보다 활력이 돌아와 다시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영양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권장하는 해결책입니다. 첫째, 매 끼니에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저지방 유제품,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활용하세요. 특히 소화가 쉬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는 잘게 다져서 요리하거나 두부와 같이 부드러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하루 5종류 이상 섭취하세요. 각각의 색깔은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쉽게 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조리하고 과일은 생과일 그대로 또는 과일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늘리세요. 가공식품은 대체로 염분, 당분, 포화지방이 많고 영양소는 적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세요. 요리하기 힘들다면 밀키트나 건강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물을 자주 마시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노년기에는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68컵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고
과일의 자연당으로 단맛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영양제에만 혹은 하나의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영양제는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와 상담 후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등은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노년기 영양에 관해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경우 3끼 대신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 하루 56회도 좋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싫다면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사회적 교류는 식욕을 증진시키고 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게 합니다. 지역 노인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세요. 잘 맞는 틀니나 임플란트는 식사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치아 문제로 인해 특정 음식을 피하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는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행위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포함시키고 음식의 맛과 향, 질감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세요.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밝은 공간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하는 것도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영양 균형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습관 3. 만성 스트레스 방치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독립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족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특히 삶의 목적 상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서 일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온 분들은 은퇴 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존적 고민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은 노년기에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최대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해마 헤퍼케암 불사는 뇌 영역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해마의 손상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의 상실을 경험한 후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윤혜옥 할머니 82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잃고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 주말에만 가끔 방문했고 평일에는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라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식욕도 줄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 할머니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하기, 감사일기 쓰기, 지역 노인 센터의 합창 활동에 참여하기 등의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되나라며 회의적이었지만 조금씩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윤 할머니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저녁에는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울 증상도 크게 줄어들어 약물 복용량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권장하는 해결책입니다. 첫째,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실천하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을 비우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가벼운 요가, 산책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기분 좋은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부정적인 뉴스 시청 시간을 제한하세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들과 교류하면 우리도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뉴스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작은 성취와 일상의 기쁨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만성 스트레스의 위험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4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4. 만성 통증을 그냥 참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만성 통증을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관절염 통증 등을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기고 의사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통증은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이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만성 통증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만성 통증은 신체 활동을 제한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움직임을 꺼리게 되고 이는 근육 약화와 관절 경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더 심한 통증과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둘째, 만성 통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통증으로 인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게 되면 수면 부족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는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셋째, 만성 통증은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며 결국 정서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과 우울증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넷째, 만성 통증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뇌에 전달되면 뇌는 통증 처리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 기억력과 같은 다른 인지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 통증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특히 무릎, 엉덩이, 발목과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증가시키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또한 자세도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습관 개선 방법을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만성 통증의 위험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5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관 5.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기. 70대 이상이 되면 평균적으로 35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미국 노인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5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 복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을 건너뛰거나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약물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방된 용량과 다르게 복용하거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위험이 증가합니다. 약물 복용 오류는 노인 응급실 방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물 관련 입원의 약 28%가 약물 복용 오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강명숙 할머니 79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할머니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으로 3군데 병원에서 각각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구입한 건강기능식품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었죠. 문제는 어떤 약이 어떤 목적으로 처방되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고 복용 시간도 제각각이라 종종 약을 건너뛰거나 2번 복용하는 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에게 자신이 복용 중인 모든 약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한 어지럼증과 실신으로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 병원에서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약물 정리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부작용이 크게 줄고 건강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은 제가 권장하는 해결책입니다. 첫째,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허브, 제제와 같은 모든 보조제를 포함하세요. 각 약의 이름, 용량, 복용 목적, 복용 시간, 처방한 의사 정보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은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여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둘째, 약 복용 시간을 일상 루틴과 연결하세요. 아침 식사 후, 양치 후, 취침 전과 같이 매일 반복되는 활동과 약 복용을 연결하면 잊지 않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중요한 약의 경우 알람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약통 정리함이나 알람 앱을 활용하세요. 일주일치 약을 요일별로 미리 분류해두는 약통 정리함은 복용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알람 앱도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복용 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위해 의사를 방문하세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모든 약물 목록을 가지고 의사를 방문하여 계속 복용이 필요한지,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은 없는지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명의 주치의가 모든 약물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보조제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비타민, 미네랄, 허브 제제와 같은 보조제도 처방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관리에 관한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한 약국을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약국을 이용하면 약사가 귀하가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약국을 꾸준히 이용하면 약사가 잠재적인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약물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각 약의 목적, 올바른 복용법, 주의사항,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 물어보세요. 필요하다면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세요. 증상이 약물과 관련 있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물 관리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약물 복용 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불규칙한 수면 패턴 유지하기. 둘째, 영양 불균형 식사 유지하기. 셋째, 만성 스트레스 방치하기. 넷째, 만성 통증을 그냥 참기. 다섯째,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기. 이러한 습관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습관들은 모두 개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습관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며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 끼니에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고 다양한 색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염분과 당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실천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며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증을 무조건 참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며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통증에 효과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매일 실천하고 온열냉각 치료를 적절히 활용하며 필요하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복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작성하여 항상 소지하고 약 복용 시간을 일상 루틴과 연결하며 약통 정리함이나 알람 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위해 의사를 방문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보조제도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저도 85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10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 활발하게 어울릴 수 있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이제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나 오늘 내용에 대한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